발표는 아무래도 노동개혁과 노동정치, 정치적으로 이걸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원 박사님, 노동연구원의 이장원 박사님과 토론은 강진구 경향신문 논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장원 박사님께서는 노동문제연구원에서 고용과 복지, 노동과 어떤 정치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뭐 저한테 노동정치라는 걸 갖고 한번 발제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노동정치가 너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노동정치는 제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데 저희 위원장이 올해 최저임금 결정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은 맨 처음에 그분이 경영학 교수인데 경영 기업 노사 간의 어떤 그런 합리적 임금을 결정하는 줄 알고 경영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경제 성장률에 뭐 소득 분배 뭐 어쩌저쩌고 이걸 다 감안해야 되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올해는 드디어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소회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노동정치를 생각합니다. 즉 경영이나 경제 문제 갖고 합리적으로 이게 안 풀릴 때는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게 뭐 마이크로 레벨의 정치인 거죠. 우리가 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 해갖고 노동 문제를 결정하는 법으로 결정하는 것만 정치가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은 나중에 참고하세요. 발제문은 이거 다 읽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제가 모범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제출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9월 13일 날 대타협이 안 됐으면은 뭐 이렇게 좀 편안한 글을 읽어도 재미가 있으셨을 텐데 13일 날 이 토론회는 제가 그 한 달 전에 제가 제안을 받은 건데 13일 날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여튼간 대타협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인데 뭐 결국은 이번 대타협한 거가 결국은 이제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도 뭐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뭐 전혀 관계없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것과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이제 차원에서 노동 정치를 이제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럼 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에서 풀어야 될 뭐 노사정의 가장 정치적으로 타협을 봐야 될 문제가 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저는 그거를 오늘 제출했지만은, 이중구조에서 오는 그런, 임금 불평등, 임금소득의 불평등 문제,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처음이자 마지막 문제가 지금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모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런 노동 문제나 이번 대타협의 의제들 16쪽에 달하는 장문의 합의문을 쭉 읽어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다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보면은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그 이중구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런 임금 불평등, 임금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가 노동 정치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그 대타협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분명히 노동계에서 참여를 했죠. 그래서 한국노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뭐 합의는 무효다. 뭐 이런 뭐 입장도 아닌 것 같은 합의의 주체로서 지금 이렇게 대타협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이 그거를 무효 선언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국노총과 어떤 정치적 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대타협은 또 여당하고 했고 참으로 복잡하지만은 현실은
마치 이게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의 개혁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 서명한 주체는 분명히 사용자 측도 있지만은 엄연히 한국노총, 그 한국노총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없는 대표성 없는 집단이라면 모를까 제1야당이 최고위원 자리까지 내주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비례대표 등등 해가지고서 예우를 해주면서 현재도 그게 하여튼 인정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표성 있는 노동계 주체인데 그 주체가 서명을 했는데 그 주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타협을 했을까? 그 타협에서 얻은 게 뭐고 뭘 뭐 잘못했다기보단 뭘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가 이런 좀 냉정한 평가가 노동계 내부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데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갖고 그냥 뭐 겁박을 당해서 뭐 사인한 존재처럼 노동계나 야당 스스로도 그렇게 치부를 하고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는가만. 저는 이거는 노동정치에서 보면은 분명히 3주체가 있는데 옳지 않다. 만약 반성과 성찰하기 위해서도 이 노동정치의 전개 과정을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냉정하게 공평하게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평가할 때 저는 이번 박근혜 정부가 특히 정부 측에서 많이 강조했던 대통령의 특징은 사실은 그 집권 초기에 공약했던 거를 싹 다 잊어먹었다, 까먹고 딴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당 부분 그때의 그 향수가 많이 남아있는 지금 타협안을 정부가 주도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5월 30 타협이 있었어요. 그건 대타협은 아니지만은 노사정 타협안이 있죠. 뭐 일자리 협약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이제 뭐 문제가 됐던 정년 연장을 이제 만 60세 이상 해주는 대가로 임금체 개편, 임금 피크제 및 뭐 임금체 개편을 이제 노사정이 같이 추진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왜 안 하냐 해서 또 강하게 그때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한국노총한테 요구를 했겠죠. 하자 임금 피크제 뭐 등등등 뭐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굳이 지금 노사정이 이번에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반 국면에는 청년 고용, 청년 일자리 문제가 독립된 그렇게 큰 문패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제일 첫 번째 문패를 달고 합의문에도 나와 있는 특징을 보면은 청년이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강조된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초기의 노동개혁이라고 뭐 할 수 있지 못한 노동정책의 제일 큰 화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는데 저는 야당이 왜 그거를 비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용률 70%입니다. 고용률 70%. 근데 정부도 얘기 안 하는데 참 그 친절하게도 야당도 더 이상 고용률 70%는 포기했냐라고 비판을 요새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참 편하게 정책을 할 수 있겠구나. 고용률 70 얘기를 쭉 한 2년 하다가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청년 일자리, 청년 대책, 청년 절벽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쉬프트를 했는데 야당도 참 편하게 또 쫓아와갖고 청년 대책 그게 대책이냐 무대책이다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아젠다가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저는 옮겨온 거 저는 이게 우리 노동정치에 있어가지고서 조금 냄비 현상이다. 고용률 70이라는 게 현 정부에 있어서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대과제였습니다. 그러면 고용률 70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짚고, 그럼 이번 대타협은 거기에서 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가, 뭐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잘 생각보다는 안 되고 있죠. 고용률 70, 고용률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죠. 고용률 많이 늘어나려면은 물론 있던 사람들이 실직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일 안 하고 있던 여성이나 청년들이 일자리로 많이 들어와야지만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는다.
이건 다 알고 있었던 이제 거였는데 쭉 시도를 해봤죠.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같이 잘 안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정부만이 아니고 노사모도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안 늘어나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 자연스럽게 저는 거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서 양적으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무슨 정책을 집행하려고 해도 안 늘어나겠구나. 노동시장 구조를 좀 개선 내지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질적인 문제에 이제 눈길을 돌렸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한 2년 만에.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하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봤는데 그 안 늘어났을 때 그 문제 왜 안 늘어났을까? 청년 일자리가 왜 획기적으로 안 늘어나는가? 그 청년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뭐 경쟁률이 너무 세고 그래서 취업 재수에 뭐 공시족이 지금 뭐 노량진 가면 숱해 나오는 지금 그런 현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어떤 이런 쪽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허다하든지 아니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너무 근로 조건, 특히 임금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다. 가더라도 뭐 5년, 10년 후에 임금이 뭐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은 또 가겠는데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은 150만 원에서 물가 상승률 곱하기 해갖고 200만 원을 넘을 수 없겠구나. 내가 장가가고 뭐 애를 낳고 뭘 하더라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뭐 건방져서가 아니고 현실적인 눈높이가 다른 거죠. 일자리와 구직자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다. 그런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와 그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 중소기업이라도 가라. 경력이 되고 나중에 피와 살이 된다. 이 얘기가 통하려면 정말 노동시장이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가 한번 가면은 임금도 내 능력이나 경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다시 이걸 가지고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로 내가 옮겨갈 수 있구나. 그럼 일단 중소기업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중구조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려고 그러면 절대 못 넘어오게 막는 사람들도 많죠. 절대 중도 경력자는 채용 안 합니다. 뭐 이걸 또 막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리고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 갖고 옮겨가면은 다시 초봉서부터 다시 출발. 비정규직 경력은 우리 경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이 있었는데 노동시장이 없었던 사람 취급을 지금 하는 이 이중구조죠. 다 이게 다 이중구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연금급 주장하는 노조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저도 딸만 둘인데 앞만 봐도 이제 이 친구들이 가정을 갖고 뭐 가사에 육아에 뭐 하면은 분명히 중간에 경력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유능하다가도 경력 단절 됐다가 다시 나오면은 뭐에 막히냐면은 사실은 연공적 질서에 막히는 거예요. 너 집에 갔다가 5년 동안 경력 단절이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이미 쭉쭉쭉 같이 올라오는 거고 승진이 돼도 같이 돼야되는 거고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너는 밑으로 들어가든지 뭐 딴 데로 들어가든지 비정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너 후배가 과장이지만 너는 저 대리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수하려고 해도 생각해봤더니 우리와 같은 연공적 질서에서는 후배가 과장인데 선배 네가 대리로 들어와서 다시 출발하는 거는 위계질서상 맞지 않다. 미안하다. 딴 데 가봐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공적 그 보상 체계, 우리 승진 체계가 보상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깨야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고 여성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깨자. 근데 대부분 마트든지 우리가 아는 2차 노동시장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죠. 대충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시장은 여성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300만 원 이상 월급 300만 원 이상 잡에 대해서는 기존 뭐 물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노조도 철저하게 막죠. 그렇게 다시 중간에 들어오게 오는 게 굉장히 어렵게끔 해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중 구조 문제를 깨지 않으면 고용률 70이 우리 사회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노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사인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슨 입장이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 뭐 저성과자 해고, 일반 해고, 만드는, 지침 만드는 문제나, 취업규칙 변경 문제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성명 내고 입장 표명을 계속 항노청 해왔는데,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하고,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암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해도 이게 노사정이 이게 침묵의 카르텔에 합의를 한 거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침묵의 카르텔이다. 이거는 다들 서로 곤란하거나 이해관계상 서로 이득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인 합의만 했지 말은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는 거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를 그렇게 대충 해놨다는 거는 저는 그런 면에서 합의가 미완의 합의다. 노사정이 근로시간 단축.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임금 피크제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거다. 또 다른 나라 경험을 보더라도 그게 훨씬 중요하다.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제일 마지막에 100인 미만이 이제 4년 후에 마지막에 적용받는데 다시 그 마지막에 적용받는 사람이 또 4년 동안 주 8시간씩 특별 연장 근로를 노사 합의로 또 더 할 수 있게끔 사실상 60시간이 또 보장되면 그걸 다 그 사이클을 마치려면 2023년이 돼야 이제 완전한 내용적인 이제 적용이 되고 또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면 또 더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갖고 연장을 또 이렇게 예외적으로 또 허용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자고 만든 합의인지 자꾸 누군가는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노사정이 거기다가 엄살을 떤 합의인지 저는 이게 가장 저는 노사정 모두 책임져야 될 향후 추가적인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 즉 비용 분담 문제가 있겠죠. 근로시간 단축되면 실제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쉽지는 않지만 독일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한창 어려웠을 때 근로시간 단축 통해 가지고서 경쟁력을 키우고 오늘날 그래도 제일 그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이렇게 회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루치 계약도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노사정이 비용 분담하면서 고통 분담하면서 잘 활용했다. 그러니까 실업 문제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임금 체계 개편은 제가 얼마 전까지 저도 이제 임금직무센터 소장을 해가지고 이게 임금 체계 개편 노사 자율로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임금직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제 지난달에 임금직무센터 소장을 관뒀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저는 정말로 초기업 단위의 직무급 제도를 지금 합의안에 담고 노사정위 안에 임금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만들어 가지고서 해보자. 안 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고쳐나가면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임금 피크제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기재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장기적으로 한다. 근데 그거에 사용자는 그렇다 치고 저는 노조가 무슨 생각을 갖고 동의를 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의 생각은 뭔지
초기업 단위의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을 고치기 위한 축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제가 임금 체계 개편이고 그걸 초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노사 자율로 한다, 장기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장치를 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법을 만든다 또는 무슨 뭐 노사정이 어떤 그 지침이든지 뭐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 정도로 해놓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도만 돼도 좀 나을 텐데 이중 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노사 자율의 문제고 그냥 장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저는 이제 좀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쉬운 해고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냐 이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죠. 정치적으로는 쉬운 해고, 좀 청년 일자리 문제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뭐 야당도 청년 대책 내는다 그러고 오늘도 청년 이제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뭐 결국 이제 그 저는 그 정부가 원하는 청년 이제 비즈니스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했던 이니셔티브였던 청년 화두를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청년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무슨 대안을 딱 내놓고 하면은 게임이 더 재밌어지겠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 뭐 이런 거 갖고서는 뭐 청년 일자리 정부가 생각했던 그 중심의 화두를 좀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그다음 쉬운 해고 문제인데요.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등등 쉬운 해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겠다 한데 그것도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거기 뭐에 맞닿아 있냐면은 이중구조에서 혜택 보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 의 어떤 기득권을 좀 줄여야 된다가 지금까지 어떤 그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쉬운 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 쉬운 해고 문제는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대기업 기득권자들에 해당되는 문제겠지 하고 좀 이렇게 저는 이게 문제의식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해고 모든 국민이 다 쉬운 해고에 노출됐다 해도 뭐 역설적인데 이미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이미 쉬운 해고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높은 임금을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동 이동이 지금 활발한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쉬운 해고다, 청년 일자리 뭐 이거다 이렇게 프레임 논쟁으로 붙으면은 저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고 노동개혁의 노동정치의 본령은 역시 이중구조 문제다. 그러니까 이중구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내놓지 않은 한 굉장히 비판하고 논쟁은 붙기 쉽지만은 저는 그 틀을 주도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도 전체 노동시장 보면 우리가 국제 비교상으로 후진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전체 노동시장 우리 통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그 이중구조에서 대기업 부분하고 중소기업 부분하고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성과나 이제 지표 면에서 저는 이런 통계를 야당이나 비판한 쪽에서도 저는 활용을 해줘야 된다. 굳이 그런 걸 안 쓰고 전체 노동시장을 보면은 뭐 후지죠. 뭐 사회적 보호도 약하고 뭐 노동 이동도 활발한 거고 이제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이중구조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중구조 통계를 안 쓰고 자꾸 전체 통계를 갖고 한국 노동시장은 뭐 결코 안전하지 않다, 뭐 결코 경직적이지 않다. 저는 그거는 성동격성 아니죠. 성동격성 아니고 하여튼 여기가 가려운데 다른 데를 긁고 있는 격이다. 솔직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이중구조라고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해놓은 게 있다면 이중구조 통계를 딱 들고서 이걸 어떻게 고칠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같이 비판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주면은 아마도 정부가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훨씬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제가 정부 정책 담당자는 아니지만은 정부 가까이에서 보면서 좀 제가 느낀 바를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대학이고 편한 자리여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 맡아주시기로 했던 경향신문 그 논술위원께서 지금 다 일정이 차고가 있었는지 지금 좀 오고 있는데요. 총합토론 에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다행히 프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우리 발표 도 상당히 허심탄회한 그런 발표였던 것 같고 질문도 상당히 허심탄회한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특히 의미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고용률 70%의 한계가 다시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제라는 부분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의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 화두는 굉장히 정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토론되었던 노동시장 개혁, 이중구조의 어떤 타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알맹이는 빼놓고 굉장히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프레임 논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발제하셨던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내용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 제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던 임금 체계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직무급과 아마도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두 가지로 이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화두는 사실은 성과연봉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와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굉장히 지금 달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별되면서 지금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는 해석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도 받겠습니다. 없으면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불공정하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노동 정치니까 정치인데 제가 받는 인상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합의는 상당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여기 쉬운 해고라든지 뭐 아니면 임금 피크제라든지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대기업일 것 같고 그리고 한국노총 산하 노조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조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쉬운 노조나 이런 뭐 다른 부분 이미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그건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제가 밖에서 본 인상은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조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뭐 청년 노동자들을 소외된 어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과 어떤 일정한 동맹을 통해서 뭐 선거에 이기든 정권을 유지하든 정권을 재창출하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제 조직 노동과 어떤 일정한 연맹이나 동맹을 통해서 일단 조직 노동의 어떤 기득권을 지켜주는 세력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고 그리고 비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세력은 지금 없는 편인 거죠. 지금 없는 편인데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그럼 좀 시간을 두고요. 일단 답변을 좀 들으면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답변하면서 지금 5시에 어디 있어갖고 예, 양해를 좀 해주고 답변. 근데 특히 김원석 교수님은 어려운 질문하셔갖고 제가 한 5분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거 답변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질문이에요. 먼저 이원희 박사님 질문. 정부 안에서 고용부는 직무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꼭 기재부 쪽 가면은 성과라는 이제 통칭으로 다 항상 묶여가지고 성과형 뭐 임금제도 뭐 임금체계 이렇게 또 이제 되기도 하고, 특히 또 이제 사용자 측은 이제 꼭 직무 뭐 능력 숙련 뭐 이렇게 얘기해도 꼭 직무 성과 또 이렇게 환치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성과를 꼭 어떤 게 살리는데, 저는 뭐 몇 번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연구가 깊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임금 체계 개편하자고 하는 거는 기본급 체계를 기본급의 결정 체계를 얘기하는 거다. 당신 같으면 기본급 결정 체계가 성과 중심이면은 일을 할 수 있겠냐? 내가 1년 동안 일을 다 한 다음에 내 성과를 보고 내 기본 연봉이 얼마가 될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항상 성과란 거는 변동급으로서 인센티브로서 써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임금 체계에 갖고 와서 얘기하지 마라. 인센티브를 우리는 어떻게 준다. 뭐 삼성은 뭐 PI를 통해서 뭐 얼마를 주고 뭐 그거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임금 체계에서 성과형, 성과주의 이거는 기본급 체계에서 얘기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직무에다가 능력 내지 숙련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지, 결국은 그 콤비네이션 할 건지, 이게 노사정이 고민할 문제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무 숙련이라고는 합의문에 정리는 되어 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숙련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 우리가 직무라고 하면 흔히 아까 직무급의 초임 수준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한 번 결정되면은 그 물가 상승률 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 임금 인상에 어려운 임금 체계 아니냐. 직무급은 하는 일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생각들 내지는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기업 단위 직무급 하는 나라들 보면은 당연히 숙련이 올라감에 따라서 직무 등급이 올라가죠. 물론 노사 평가를 통해서 올라가지만, 그래서 6등급, 8등급까지 같은 직무에도 등급이 있죠. 그게 이제 숙련을 우리가 같이 겸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초기업 단위에서 숙련 등급을 어떻게 업종별, 직종별로 할 것인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그 얘기를 시작을 하자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직무급은 그런 직무급이고, 아마 노사정 위원장님도 그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실 텐데,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추후 과제로 해놨으니까 어떻게 풀어가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 문제도 중요한 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임금 체계 개편해서 어떻게 활용을 이제 해야 되나. 지금은 어찌 됐든 이제 최저임금 결정하는 이제 기준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전국적 단일 최저임금만 이제 노조가 많이 주장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 저도 다 이해는 하는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나라는 뭐 지역별은 일본처럼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업종별 내지는 그 업종의 대표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전국 수준에서 노사정이 골싸매고 초기업 단위의 어떤 그런 그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보다 어디를 적게 줄까봐 이제 전국 단위 최저임금을 이제 노조는 주장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고 우리가 이제 동의가 된다면은 앞으로는 직종이나 업종별로 이 최저임금을 달리하자, 또는 더 주자라는 긍정적 차원에서 연구를 같이 하다 보면은 초기업 단위의 어떤 그 직무급의 단초가
거기서 있지 않을까. 현재와 같이 사측한테 업종별 협회나 뭐 경청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이 초겹단위 임금 체계를 같이 얘기해 보자 해봤자 저는 굉장히 경청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회원사 조직이지 그게 전국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오히려 최저임금 기구를 통해서 법정 기구를 통해서 하는 전략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노사관계 노동정치는 뭐 저는 복잡한 건 몰라도 하여튼 대기업은 노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한 정치를 하지만 중소기업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노사관계 내지는 중소기업 어떤 그 노동자들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 현실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뭐 하는 게 맞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뭐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임금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을 펼쳐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김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어렵기도 하고 제가 좀 뭐 입장이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지 제가 뭐 이게 다 말씀드릴 그거는 아닌데 여하튼 그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있는 것 같아. 지금 현재 대기업 조직 노동하고 기타 노동하고 이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현실은 분명히 저는 갭 내지는 클리비지 이게 좀 간극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근데 이거를 주목하지 않고서 뭐 민주노총이나 야당이 전체 노동자나 노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전략적으로 아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현실은 90대 10, 뭐 조직노동 10대 90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간극이 있다. 모든 노동하는 임금 노동자가 야 이거는 쉬운 해고야. 이렇게 한마디로 전략적으로 동원했었을 때 다 거기 심정적으로 과연 동조를 하겠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발표와 토론해 주신 이장원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고요. 또 남은 문제는 또 다음 세션에서 국회의원도 오고 하니까 거기서 같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